안녕하세요. 저는 엔시스 코리아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엔시스는 CA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그 시스템 플랫폼 비즈니스 유닛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오토노머스 비이클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옵티컬 솔루션 쪽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 아젠다는 우선 오토노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관련돼서 많은 강연, 세미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런 거 다라는 걸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도전 과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그 엔시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유즈 케이스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자율주행 센서인 뭐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솔루션 해석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토노머스 비이클, 네, 그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키워드로 계획을 잡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안전한 차량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한 차량을 만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안전한 차량 내에서 어떻게 그 탑승자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그리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옆에 이제 디지털라이즈랑 같이 엮어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말고 이제 전기차도 가장 핫하죠. 전기차의 경우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연료,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목적으로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실제 구매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뭐 홍수 많이 났었죠. 비가 많이 왔죠. 이런 것들이 다 기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도 기후 문제를 좀 줄여보고자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 그런 어떻게 보면 제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전자화가 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몇 년 전부터 CES 전자 박람회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전자화,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지금 뭐 5G에 대한 부분도 필수 아닌 필수 V2X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미 5G가 아니라 6G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곧 뭐 아시다시피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속도에 대한 체감을 많이 못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뭐 더 좋아지는 6G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든 차량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왼쪽 그림은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 옛날 그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자율주행 차량과 많이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청년 3명인가요? 4명이 술 많이 마시고 자율주행으로 집까지 갔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은 지금 뭐 드론 개발이라든지 UAM 등에 대한 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UAM에 대한 부분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UAM도 마찬가지로 UAM 자체가 이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자율주행 비행 드론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뭐 이미 CES 에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부스까지 멋있게 차려놓고 진행한 걸 봐서는 머지않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요 5레벨 오토노미는 워낙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다 레벨 2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는 뭐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뭐 고속도로에서는 따로 그 조향 스틱이라든지 아니면 그 라인 컨트롤 디텍션을 통해서 조향 컨트롤 하지 않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기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 딴짓을 해도 그리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예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 3, 4, 5까지 개발을 모든 OEM 그리고 협력사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그 색상이 레벨 3부터 갑자기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는 사람보다 이제 기술 개발이 좀 더 많이 돼야 돼서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2에서 3 혹은 2에서 4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여태까지 이 레벨 2까지는 서서히 발전을 했는데 지금 뭐 레벨 4로 가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 비용 등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 그런 프로세서, 네, 기술에 대한 그런 스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센서 퓨전이라고 하면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울트라소닉 등등에서 각각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센서 퓨전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필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넘긴 다음에 뭐 ECU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주겠죠. 그리고 나서 뭐 사람한테 뭐 보여준다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조향을 좀 변경을 해서 사고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그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루프들이 계속 진행되는 게 오토노머스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센서는 이 이미지도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거기서 롱레인지 혹은 숏레인지 레이다 그리고 라이다 카메라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원거리를 본다든지 혹은 근접 센서를 센싱을 한다든지 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센서 여기 뭐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울트라소닉 센서, 레이더 센서 등이 여기 이제 비전 2015 꽤 오래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6개에 들어갔던 게 22년 내후년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후년에는 30개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센서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좀 복잡한 그런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레이더의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센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국방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기술들이 진짜 자율주행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자동차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고, 물론 이 레이더가 뭐 그 외에 여러 분야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레이더의 경우에 뭐 단점이라고 보면은 물체에 대한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레인 디텍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 솔루션이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카메라와 레이더만 두 개 합쳤을 때는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 그 보완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라이다라는 그 레이더보다는 좀 역사가 좀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레이저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제 물체에 대한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 센서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센서들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센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오토노미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사고율에 대해서 뭐 검색을 해서 넣어놓은 장표가 되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대략 산업화쯤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그때 차량이 보급되면서 주황색이 이제 사고율입니다. 사고율이 쭉 올라가다가 네, 안전벨트, 그리고 ABS, 에어백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고율이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다스 혹은 오토노미스를 통해서 좀 더 사망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거를 더 줄이는 걸 목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요, 총 몇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취득하는 게 가장 좀 이슈 아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관련해서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 사람이 직접 운전하다가 내는 사고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들 대부분 다 인지하시는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안전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계가 말썽을 일으키면은 좀 더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걸 만들어야 되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들에 있어서는 이 유로 엔캡이라는 그런 기준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 과제,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5G, 6G에서 V2X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에 대한 그런 환경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워낙 복잡한 도시이죠. 그 복잡한 도시의 여러 차들, 도로에, 그리고 그 차량, 그 도로 내에 사이클 타는 분, 요즘 특히나 이제 전동 킥보드가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복잡해지는 게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로 보실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다스 센서의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안 달려 있지만 간단하게는 이제 하나 오토노머스를 위해서 하나가 설치되어 있을 때 원 마일당 한 $15 혹은 $20, 그리고 수개월 혹은 수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다스 하나만 테스트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토노머스를 위해서는 적어도 25개 이상, 30개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필요하게 되고, 그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 비용도 한 30개 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오른쪽은 이미지는 우버에서 차량이 지금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수십 대가 될 겁니다. 수십 대가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수백만 마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가기관에서는 택시 쪽이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데이터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기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케이스는 이제 그 거리를 무작정 많이 달린다라고 해서 안전한 차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글에서는 2016년도 테슬라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우버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다양한 환경에서 흔히 얘기를 하는 엣지 케이스들을 잘 분석을 판별을 한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되겠습니다. 엣지 케이스라고 해서 그냥 판별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 엣지 케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웨더 컨디션, 그리고 라이팅 컨디션,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더의 경우에는 눈, 안개, 그리고 비 등에 대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이 땅바닥에 고여 있는 걸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그 인지를 못하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엣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라이팅의 경우에는 태양광 혹은 대양차, 태양광 그리고 이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센서가 오작동하는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도로에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냥 인형 탈을 쓴 사람 아니면 전투기, 소 모양 등등에 대해서 뭐 워낙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그 회피를 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해. 것들이 이제 엣지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즈 케이스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웨더 컨디션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그래서 비, 안개, 태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그 피지컬 베이스로 열, 유동, 구조, 전기, 광학, 그리고 인베디드 등등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라이다, 아다스 센서를 해석하기 위한 솔루션을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에 대한 라이다 카메라, 레이다 카메라, 울트라소닉, 컴포넌트 단에서 그리고 비이클,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한 후 그리고 실제 이제 능동형으로 주변 환경에 맞춰가지고 센싱을 올바르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광학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하광학 툴에서 좀 더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기하광학에서는 이렇게 레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렌즈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실제로 이제 제품에 넣었을 때 어떻게 센싱이 레이가 잘 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스트레이트 라인 그걸 통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차량이 되었을 때 제대로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지 등등을 카메라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 안 드렸죠? 네. 저희는 이제 조명 쪽에서 이제 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결상광학에 대한 렌즈 설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파트너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상광학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 아래에 보고 계신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저희 솔루션에 넣어서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른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기하광학이라는 게 레이 하나를 쏘고 그게 어떤 면을 맞고 굴절되고 반사되고 투과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기구물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들을 간소화해서 빠르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게는 빠르게는 한 100배까지도 빠르게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배라 하면 구조물들이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 말고 라이다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의 경우에도 레이저에서 나간 빛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빛이 퍼져서 나가는지 그리고 갔다가 빛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컴포넌트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컴포넌트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봐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량의 특정 헤드램프 위에다가 넣어놓고 필드 오브 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헤드램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미 재작년부터 지금은 GKW를 바뀐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를 마운트해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미지가 좀 잘 보이는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이는지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근거리에 대한 테스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마운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재질에 대한 색깔, 그리고 얼만큼 앞으로 나와 있는지, 뒤로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뻐야 구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아래 뒤에 거랑 좀 겹치는 게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간단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외 여러 유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FMVS 111. 요거는 미국에 있는 NHTSA, 니자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니자에서 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냥 미국 고속도로 교통관리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픽업 트럭 혹은 이런 SUV의 경우에는 뒤에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만약에 이 운전자가 룸미러를 보고 뒤를 봤을 때 화각 자체가 이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밑에 있는 물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세단의 경우에는 좀 짧지만 SUV 혹은 여기 픽업 트럭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먼 거리까지 디텍팅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실제 니자에서 제공을 하는 규격에 맞춰서 모델링을 진행한 다음에 센서를 마운트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경우는 그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 화각 자체가 130, 150, 180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그리드가 변경이 되는 거는 필드 오브 뷰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데요. 이 필드 오브 뷰가 리어 램프에 있을 때 이 각도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 화각이 넓은 경우는 좀 카메라 센서를 바닥 쪽으로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디텍팅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각이 큰 경우에는 왜곡이 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130도짜리의 이미지, 150도짜리의 이미지, 150도짜리만 놓더라도 충분히 이미지 분석, 이 FMVSS111에 대한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으로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픽업 트럭에 대한 부분이고요. 픽업 트럭이 기존에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에다가 실제로 좀 정확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재질을 입력을 했습니다. 재질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사되는 부분이 영양 산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조건은 사람이 전방, 후방, 좌우에 있을 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초기에 테스트했던 조건의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를 범퍼 앞에 그 그릴이죠. 그릴, 사이드 미러 밑에, 그리고 리어 뒤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 자체는 좀 화각이 넓은 185도짜리를 넣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방 그리고 후방 옆에에 대한 이미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다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좀 덜 개방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루프탑에 있는 곳에다가 내 귀퉁이에다가 놓고 그리고 뒤에 리어에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석을 했더니 좀 더 많은 이미지 영역을 볼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분석이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태양광의 경우가 대시보드 위에 종이가 있는 경우에 그 종이를 막고 윈실드가 이제 두께가 있잖아요. 윈실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들어오는 센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약간 살짝 빛이 나오는 걸 보이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디텍팅 할 수가 있고요.
요것들은 뭐 꼭 다른 외부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이 마운트 있죠. 하우징의 설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즘 형상을 넣었거든요. 프리즘 형상을 넣었을 때 꽤 많은 부분이 이미지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게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재질을 좀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질의 경우에는 얘가 좀 그 매트한, 그러니까 반사율이 좀 낮은 거, 그리고 반사율이 높은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다르게 이미지가 보일 수가 있죠. 그 검은색이라고 하더라도 반사율이 꽤 있습니다. 5% 혹은 8%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서 최근에는 벤타블랙이라는 걸 통해서 99.7인가요? 흡수율이 그 정도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이러한 현상을 볼 수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질 테스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광원에서 빛을 쏘고 얼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거를 효율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진행을 해서 효율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라이다의 경우에는 IR 영역대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IR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 IR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연히 티가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테스트가 할 수 있고, 차량의 경우에는 뭐 IR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우에 이제 DMS라고 해서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를 센서로 인식을 한 다음에 알람을 주는 겁니다. 네, 빛이라든지 소리로. 그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이 됐던 사례가 있고요. 첫 번째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모델링에서 이제 그 클러스터 쪽에서 카메라 센서가 보게끔 사람을 인지하게 했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그 센서에 대한 정보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눈 쪽을 봐주세요. 네, 눈 쪽을 봤을 때 눈이 깜빡이는 거라든지, 지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 머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기준 점에 대비해서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이게 졸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눈이 깜빡이게 됐을 때 불빛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가 이제 빛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뭐 아침이라든지 오후라든지 또 그늘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화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진행해서 최대한 뭐 운전자를 잘 디텍팅하는 포지션을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즈 케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웨더 컨디션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네, 그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뭐 태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시스는 이 카리시마라는 독일에 있는 그런 그런 기관을 통해서 안개 조건이라든지 비 조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는 실제 테스트고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간단하게는 사이즈는 2mm에서 5mm, 9mm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속도에 대한 정보도 요거는 이제 구글링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세한 거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가 않죠. 잘 이제 입자로 수 마이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이제 볼륨 스캐터링 특성을 정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시거리에 대한 테스트가 되어 있고요. 50m 그리고 200m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안개 환경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안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건 사람 휴먼 비전이고요. 사람이 봤을 때의 관점, 그리고 카메라로 봤을 때 잘 보이던 게 안개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퍼셉션 요일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의 경우에는 이게 라이다의 가장 큰 문제죠. 안개라든지 비가 있을 때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툴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터 렌즈에 들어가 있는 롤번이 묻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윈실드에 막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나마 좀 보였는데 지금은 인지하기 좀 어려운 부분 정도로 되어 있죠. 위에서는 이제 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좀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차량 이동에 대한 부분을 세팅을 진행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광학적 특성을 넣어놓고 그리고 광원에 대한 것도 넣었을 때 실제 이동을 하면서 카메라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밤에 여러 가지 그런 광원에 의해서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성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 내부 엔진룸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고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재료를 좀 보정을 했을 때 얼만큼 개선됐는지에 대한 거를 사전에 빠르게 테스트하실 수가 있고 안개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동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 라이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제 같은 위치에다가 놓고 빠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다 솔루션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유동 해석 쪽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빗방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넘겨서 해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빗방울에 대한 부분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 혹은 이동하면서 이 윈실드라든지 차량을 맞고 튀어가는 거 그리고 바닥에서 스플래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 해석을 해서 이 알갱이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다 위치 데이터로 추출을 진행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인지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저희가 욜로라는 그런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맑은 날 0.97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 0.98 얼마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물방울에 대한 부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경우만 뜻하는 거고요. 이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물방울이 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요율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윈실드에 물방울이 맺혔다라고 하면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지게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하얀색 차량의 경우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죠. 사람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색상에 대한 부분, 검은색인지 하얀색인지에 따라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밸류 값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걸 또 마찬가지로 동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서 비가 내릴 때, 안 내릴 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건 프레임이 좀 저희가 좀 저화질처럼 해서 그런 거고요. 좀 더 이제 촘촘하게 본다라고 하면 더 좋은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점거리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거리를 보려다 보면은 카메라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혹은 멀리 있는 초점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초점거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용 툴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다스 센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